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형제, 자매,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소중한 피부치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까요? 평생을 함께한 형제가 어느 순간 남보다 더 서운한 존재가 됩니다. 전화 한 통도 조심스럽고 얼굴 마주칠 일도 꺼려집니다. 명절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족 모임은 고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세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형제자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1964년이었으니까 참 먼 옛날이네요. 왜 공장에 들어갔냐고요? 오빠랑 남동생 대학 보내려고요. 그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순옥아, 넌 착하니까 오빠들 뒷바라지 좀 해줘. 남자들이 공부해서 출세해야 집안이 일어나는 거야. 넌 시집만 잘 가면 되니까. 저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선생님도 고등학교는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는 자식 셋 키우기도 버거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18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어요. 손은 기계에 베이고 허리는 아프고 그래도 참았어요. 오빠들이 대학 다닐 수 있게 해주려고요. 오빠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됐고 남동생은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둘 다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키웠죠. 반면 저는요. 28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냐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너도 좀 더 알아보고 살지. 노력이 부족해. 노력이 부족하다고요? 제가 언제 노력이 부족했나요? 18년 동안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 번 안 했는데 말이에요.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맞벌이 하면서 아이 둘 키웠고 집안일도 다 제 몫이었어요. 어머니는 오빠들 집 근처에서 혼자 지내셨는데 어머니께 무슨 일만 생기면 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순호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며칠 가서 돌봐드려라. 오빠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늘 저를 시켰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 준비는 다 제가 하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오빠들은 어머니랑 이야기만 하고 가면 끝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재산 정리할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집과 땅이 있었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아들들이 받는 거야. 관습이 그렇잖아. 남동생도 거들었어요. 누나는 결혼할 때 혼수도 해줬고 그동안 어머니한테 용돈도 받았으니까 상관없을 거 아냐. 우린 매월 어머니 용돈 드렸는데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혼수라고요? 이불 몇 채가 혼수예요? 용돈이라고요? 제가 18년 동안 번 돈으로 오빠들 학비 대고 그 뒤에도 계속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댔는데 그게 다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유류분 청구를 했어요. 법적으로 제 몫이니까요. 오빠는 화를 내면서 가족끼리 법으로 따지냐고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은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각자 지내고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모르고 지내요. 차라리 이웃이 나아요. 아파서 응급실에 갈 때도 옆집 아주머니가 함께 가줬지 피부치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저는 가족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제는 남보다 더 원망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순진했어요. 새벽에 공장에 나가면서도 오빠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면 나도 덕을 볼 거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제 희생을 기억해주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 그래도 어릴 때는 좋았어요. 오빠가 학교에서 상 받아오면 저도 기뻤고 동생이 축구할 때 저도 응원하러 갔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임입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예요. 큰언니, 저, 그리고 막내 남동생. 어렸을 때부터 큰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막내 남동생은 아들이라서 귀여움을 독차지했어요. 저는 그냥 중간에 끼인 아이였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챙기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도 명절 때마다 만나고 부모님 생신 때도 모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건망증 정도였어요. 요즘 깜빡깜빡하네 하면서 웃어넘겼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고 집 앞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혼자 계시기가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형제들과 회의를 했어요. 엄마를 어떻게 할까? 큰언니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어서 무리야. 그리고 서울에 있으니까 멀기도 하고. 막내 남동생은 회사가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미안해, 누나들이 좀 해줘. 결국 제가 모시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있었거든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처음엔 당분간만 하기로 했는데 그 당분간이 12년이 됐어요.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저를 알아보시고 대화도 되고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밤낮을 바꿔서 주무시고 잠깐 눈을 떼면 어디로 가실지 몰라서 24시간 지켜봐야 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이해해줬는데 점점 힘들어 하더라고요. 당신 형제들은 뭐 하냐? 왜 당신만 고생하냐고 하면서 다투게 됐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항상 예민해져 있으니까 집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엄마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모실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큰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고생 많다고 하면서 용돈 조금 주고 가고 막내 남동생도 명절 때나 얼굴 비치고 가고 정작 일상의 고생은 다 제 몫이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누구야, 너는 이러시면서 무서워하실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형제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정희미를 제일 좋아하셨으니까 정희미가 모시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좋아한다고 해서 혼자 모시는 게 당연한가요? 12년 동안 모시다가 엄마를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장례식 준비할 때도 또 문제였어요. 큰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희미가 가장 오래 모셨으니까 상주를 해야지. 막내 남동생은 형식적인 거는 아들이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임 누나가 다 알아서 해. 결국 장례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 끝나고 재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큰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임아, 넌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만큼 챙겼잖아. 우린 매달 간병비도 줬고. 간병비요? 한 달에 20만 원씩 주면서 간병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2년 동안 제 생활을 포기하고 엄마를 모셨는데 그게 다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막내 남동생은 더 가관이었어요. 누나는 어차피 일도 안 했으니까 시간이 있었잖아. 나는 회사 다니느라 바빴는데 일을 안 했다고요? 저도 엄마 모시기 전엔 회사 다녔어요. 엄마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간병하는 게 일이 아닌가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형제들과 연락을 거의 안 해요. 명절 때도 안 만나고 각자 지내요. 가끔 큰언니가 전화하면 응, 그래 정도로만 대답하고 끝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형제들은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엄마를 돌볼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희생은 당연한 거고 제 고생은 별거 아니고 이제는 형제가 있다고 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간병하면서 만난 다른 가족들이 더 저를 이해해 주거든요.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12년 동안 엄마를 모시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는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았죠. 그때 형제라도 함께 있어줬다면 지금도 가끔 꿈에서 엄마가 나와요. 그럼 깨서 한참 울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형제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남매예요. 큰오빠, 작은오빠, 저, 그리고 막내 여동생. 어렸을 때부터 사이좋게 지냈어요. 결혼하고도 자주 만나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가족이었어요. 특히 저희 사남매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다들 공부도 잘했고 결혼도 잘했고 자녀들도 잘 키웠다고 생각했거든요. 큰오빠 딸은 약사가 됐고 큰오빠 아들은 공기업에 다녀요. 작은오빠 아들은 대학 교수고 막내 여동생 딸은 대기업 과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형제 모임 때마다 자녀 자랑이 꽃을 피웠죠. 우리 딸이 이번에 약국 하나 더 냈다더라. 우리 아들이 교수로 임용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이 금세 갔어요. 저도 그때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줬죠. 그런데 저만 좀 달랐어요. 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번 직장을 다니다가 친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제 걱정 마.
내가 성공해서 효도할게라고 하면서 의욕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됐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결국 빚만 잔뜩 남고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들이 달라졌어요. 의욕을 잃고 집에만 있고 술만 마시고 저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어요. 제 적금을 깨서 빚도 정리해주고 새로운 일을 구할 수 있게 여기저기 알아봐주고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은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형제 모임에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다들 자녀 자랑을 하는데 저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큰오빠 칠순잔치였는데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역시나 자녀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딸이 이번에 약국 체인점 사업 확장한다더라. 우리 아들이 학회에서 논문상 받았다더라. 저는 그냥 물만 마시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오빠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영자야, 너는 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요즘 어떻게 지내냐?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일 찾고 있어요라고 했더니 막내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40인데 아직도 일을 못 찾아? 그리고 큰오빠는 참 안 됐네. 우리라도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동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잘못 키웠을까요? 다른 형제들처럼 자랑스러운 자녀를 두지 못한 제가 부족한 걸까요? 그 일 이후로 형제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어요. 핑계를 대고 빠지거나 아예 연락을 안 받거나 명절 때도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피했어요. 형제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제가 한심했어요. 어느 날 작은 오빠가 전화를 했어요. 영자야, 왜 요즘 안 보이냐? 무슨 일 있냐? 저는 별일 없어. 그냥 바쁘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마. 우리가 뭐 자녀로 서로 평가하냐? 위로의 말이었겠지만 더 서운했어요. 결국 아들 때문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지금은 형제들과 거의 연락을 안 해요. 가끔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에요.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서 떠드는 사이는 아니에요. 웃긴 건 아들이 최근에 작은 회사지만 취업을 했거든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형제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과 상처가 남아 있어서요. 가족인데도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구나. 정말 쓸쓸해요.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들이 성공했다면 저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요즘 아들이 취업해서 다니는 걸 보면 기뻐요. 하지만 형제들에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요. 그들의 시선이 아직도 무서워요. 이제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김순옥 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가족, 박정임 씨의 간병 부담을 혼자 짊어진 고통, 이영자 씨의 자식 문제로 인한 소외감, 세 사람 모두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남보다 더 서운한 존재가 되었다고, 차라리 이웃이 낫다고, 언제부턴가 가족이 가장 큰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관계는 멀어졌고 다시 돌이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기준과 기대로 상처받았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어려워지는 첫 번째 이유는 불공평한 희생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희생했지만 그것이 당연시되면서 불평등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담의 불균형입니다. 부모 돌봄, 경제적 지원 등에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부담은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와 체면입니다. 자식의 성취, 경제적 상황 등으로 서로를 평가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형제는 평생 내 편일 거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형제자매도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만으로는 평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상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피부치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는
때로는 불공평함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고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야라며 서로를 당연시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부담을 나누어지며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쌓인 상처와 오해, 그리고 자존심이 관계 복구를 가로막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깨닫는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과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누가 있나요? 당신이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 그 사람이 꼭 혈연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김순옥 씨는 지금 같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서로 챙기며 지냅니다. 혈육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박정임 씨는 어머니 간병하면서 만난 다른 간병 가족들과 지금도 연락하며 지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다고 하십니다. 서로의 고생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관계라고요. 이영자 씨는 아들이 취업한 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구나 하며 놀라워하십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 새롭게 써야 할 때입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입니다. 가족은 과거를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자매가 더 이상 가족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그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받을 필요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당신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물론 혈연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고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한 것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는 과거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일 뿐,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60대, 70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충분한 시간입니다. 혈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름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심이 있는 관계만이 나이 들어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상처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진짜 가족을 찾아가는 용기가 되었길 바래요. 기억하세요. 가족의 정의는 이제 새롭게 쓰여야 합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과거가 아닌 현재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중년과 노년의 현실적인 이야기, 가족관계의 진솔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